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이유가 뭐 소식하고 생선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요. 아마 평생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아, 그거 정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상식이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그 장수의 진짜 비결이 초밥이나 식단이랑은 아예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신가요? 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굳건한 상식이 막 흔들리는 걸 느끼실 텐데요. 사실 그 식단이라는 건 약간 결과론적인 겉모습에 불과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요, 우리가 이 나이듦 그리고 노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완전히 뒤집어 볼 겁니다. 네, 아주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저희 책상 위에는 아주 방대하고 흥미로운 자료들이 쌓여 있는데요.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이 지난 하루 동안의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를 집약해서 분석해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이 2026년 4월 7일 화요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단 하루치의 뉴스들만 쫙 엮어봐도 지금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법이랑 제도, 비즈니스, 그리고 최첨단 과학이 대체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의 거대한 설계도가 딱 보입니다. 이 자료들이 진짜 매력적인 이유가요. 이게 그냥 파편화된 뉴스들이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아,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죠. 국가의 거시적인 정책 방향부터 그 동네 카페나 언행의 아주 작은 변화, 그리고 심지어 실험실의 세포 연구까지 다 엮여 있어요. 결국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어갈 것인가? 라는 그 하나의 굵직한 질문을 향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설계도의 첫 번째 뼈대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네, 시작해보죠. 지난달인 3월 27일에 드디어 그 의료 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이름이 좀 길죠? 네, 엄청 길어요. 아무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던 통합돌봄이 드디어 현실 땅에 발을 디딘 셈인데요. 전국 지자체들이 막 동시에 스타트 총성을 듣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곳곳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죠. 제가 보니까 안양시는 그 퇴원 환자의 복약 지도까지 챙겨주는 의료 양료 통합 돌봄을 가동했고요. 인천 남동구는 무려 50여 개의 서비스를 하나로 엮는다고 하더라고요. 오, 50개나요? 네, 게다가 간호조무사, 치과, 약사, 한의사 단체들까지 현장에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동네마다 의료랑 복지가 뭉친 돌봄 어벤져스를 결성하는 분위기예요. 아, 돌봄 어벤져스라는 표현이 상황에 딱 맞네요. 기존에는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고, 돈이 없으면 주민센터 가고, 또 돌봄이 필요하면 요양원 가고, 이렇게 완전히 다 쪼개져 있었잖아요. 막 이리저리 불려다니기 바빴죠. 네, 그런데 이 파편화된 서비스들을 환자가 살고 있는 동네라는 하나의 구심점으로 쫙 모으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거죠. 시스템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첫걸음입니다. 네, 아주 좋아 보여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읽다 보니까 마음에 탁 걸리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강원도 원주의 한 농촌 지역 보도였는데요. 거기는 이 화려한 돌봄 어벤져스를 두고 아예 그림의 떡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니, 법은 전국에 다 똑같이 적용됐는데 왜 어느 동네는 축제 분위기고 어느 동네는 그림의 떡이 되는 건가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뼈아픈 현실입니다. 법이 딱 시행되면서 출발선은 모두가 동시에 넘었는데 각자가 지금 달리고 있는 트랙의 상태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아, 인프라 차이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안양이나 인천처럼 인프라가 촘촘하게 깔린 도시는 이미 병원이나 약국, 복지관이 엎어지면 코다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연락망 하나 딱 구축하면 서비스 연계가 되게 수월해요. 그렇죠. 그냥 묻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농촌이나 지방 소도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제도의 외연은 훌륭하게 넓어졌지만 정작 현장을 막 뛰어다니면서 그 제도를 실행할 인력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거죠. 아, 그러니까 병원이랑 약국을 묶어서 어벤져스를 만들고 싶어도 애초에 그 동네에 캐스팅할 의사랑 약사가 부족하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의료진과 복지 인력이 도시에 집중되는 도농 간의 인력 공백, 그리고 지자체마다 돈이 다 다르잖아요. 그 재정 불균형이라는 내부 균열이 고마 있는 상태인 겁니다. 법 테두리만 넓혀놓은 셈이네요. 네, 그 테두리를 넓히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막상 그 넓어진 테두리 안을 채울 실질적인 자원이 텅 비어 있는 곳들, 그 그림자가 이제야 조명이 되고 있는 거죠.
야, 그렇다면 지자체들이 아무리 어벤져스 타워를 번듯하게 세워놔도 정작 혜택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거 근본적인 전달 방식의 결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전달의 실패라는 키워드가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이슈로 넘어가게 만듭니다. 이번엔 액수가 무려 22조 원짜리입니다. 기초연금 이야기인데요. 네, 지난 10년 동안 기초연금 예산이 무려 3배나 늘어나서 이제 22조 원을 돌파했죠. 2조 원이나 투입되는데 그런데 정작 타겟 수급률인 70%를 못 채우고 67%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3%가 비어있죠. 그러니까 수급 자격이 충분히 되는데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노인층이 3%나 된다는 건데 언론들이 일제히 지적한 그 핵심 원인이 도니까 바로 신청주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준다는 그 원칙이죠? 네, 근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약간 악마의 대변인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오, 네, 한번 해보시죠. 어쨌든 이거 다 국가 세금 쓰는 거잖아요. 예산 낭비 막으려면 당연히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고 또 돈이 필요한 사람이 나 필요하다 하고 직접 신청하는 게 당연한 행정 절차 아닌가요? 이 신청주의가 왜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는 건지 약간 헷갈립니다. 사실 아주 합리적인 의문이에요. 그 행정의 편의성이나 세금의 효율성 측면에서만 딱 보면 신청주의는 되게 당연해 보이죠. 가만히 있는데 막 돈을 쏴줄 수는 없으니까요. 제 말이 그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이 대상, 즉 시니어분들의 특수성을 간과하면 아주 끔찍한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3%의 사각지대에 과연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진짜 정보가 없는 분들? 네,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기는커녕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고립된 독거노인분들이나 거동이 너무 불편해서 동네 주민센터까지 찾아갈 엄두도 못 내는 분들입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가장 취약하고 국가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일수록 그 제도를 스스로 찾아내서 복잡한 서류 떼고 나의 가난을 증명할 능력이 아예 없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 필요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시작부터 배제해버리는 아주 가혹한 걸음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진짜 딜레마네요. 게다가 언론 보도에 나온 사례들을 보면 이 구조적 불합리함이 더 명확해져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4천만 원짜리 차량을 샀다고 해서 부모의 기초연금이 갑자기 탁 끊겨버린다거나 와, 차 샀다고 연금을 끊어요? 네, 서류상 재산이 잡히니까요. 또 다른 국민연금 같은 걸 좀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액수를 팍 깎아버리는 식이죠. 이건 정말 비유를 하자면요. 22조 원짜리 초호화 만찬을 뷔페로 쫙 차려놓고서 정작 정말 배가 고파 쓰러지기 직전인 손님들한테는 복잡한 비밀번호가 걸린 금고 안에 초대장을 딱 넣어둔 격이네요. 아, 완벽한 비유입니다. 진짜 딱 그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에서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얻으려야 할 아주 객관적인 통찰은 예산 파이가 22조 원이냐 30조 원이냐 이런 돈의 규모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전달이 문제라는 거죠. 네, 딜리버리 시스템, 즉 전달 체계 자체가 고장나 있다면 아무리 거기다 예산을 쏟아부어도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개인한테 내 가난을 직접 서류로 증명해라 이렇게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국가가 먼저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도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네, 공공 시스템의 문이 생각보다 너무 무겁고 또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조차 없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이 참 답답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되게 묘하게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죠? 국가의 제도가 막 복잡하고 사각지대가 뻥뻥 생기니까 이제 민간 기업들이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빈틈 다 이어줄게 이러면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 기업들이요? 네, 이른바 시니어 비즈니스 플랫폼 전쟁. 이게 오늘 자료에서 진짜 흥미로운 파트입니다. 기업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요즘. 자료를 보면요. KB국민은행이 대구의 한 현대백화점에서 자산관리랑 근력운동을 결합한 세미나를 열었어요. 네. 또 KB라이프는 노후자금부터 치매, 요양시설 매칭까지 다 연계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열었고요. 심지어 커피 브랜드인 이디야 커피는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시니어 친화 공간을 만들고 밥솥 회사인 쿠첸이나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까지 다 시니어 디지털 교육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전방위적이네요. 저는 여기서 되게 의아했던 게요. 아니 대체 은행이 왜 백화점에서 어르신들한테 스쿼트 자세를 가르쳐주는 걸까요? 그냥 금융상품만 잘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질문에요. 지금 기업들이 노리고 있는 진짜 목적이 아주 뚜렷하게 숨어 있습니다. 이제 민간 기업들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어떤 단일 상품 하나만 딱 팔고 끝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뭘 파는 거죠? 대신에
그분들의 24시간 생태계를 통째로 점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24시간 생태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니어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이 뭘까요? 바로 자산과 건강입니다. 돈이랑 몸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만약에 고객이 건강을 잃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은행에 착실하게 맡겨둔 자산들이 병원비나 요양비로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금융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튼튼하게, 건강하게, 오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해 주셔야만 그 자산을 자기들이 계속 지키고 굴릴 수 있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이거 완전 소름이 돋네요. 은행이 스쿼트를 가르쳐 주는 게 단순히 무슨 착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고객의 건강 자체가 곧 기업의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고 자산 방어벽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막 요양원을 직접 찾아서 매칭까지 해주고 커피숍이 동네 어르신들 사회적 커뮤니티 공간을 자처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겪은 일본의 비즈니스 성공 모델을 철저하게 벤치마킹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아, 일본에서 이미 증명된 모델이군요. 네, 경쟁의 해침 룰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가 더 금융 이자를 많이 주느냐 이런 싸움이 아니라 누가 밥 먹고 운동하고 돈 관리하고 아플 때 돌봐주는 이 24시간 일상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아무 마찰 없이 다 해결해 주느냐 이 싸움인 겁니다. 공공제도가 막 서류 떼라 뭐해라 복잡하니까. 네, 그 제도의 미로 속에서 지친 시니어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복잡한 서류 떼지 마시고 그냥 우리 기업 생태계로 싹 들어오시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편안하게 관리해드립니다 하고 유혹하는 아주 거대한 영토 전쟁인 셈입니다. 진짜 생태계라는 단어가 딱 맞네요.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24시간 라이프 케어 방어벽을 쩍 쳐준다면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든든하긴 할 것 같습니다. 편리하긴 하죠. 하지만 정부가 어벤져스를 막 꾸리고 민간 기업이 생태계를 완벽하게 구축한다고 해도 이 시니어들의 독립적인 일상을 그냥 하루아침에 완전히 붕괴시켜 버릴 수 있는 최종 보스급 위협이 딱 하나 남아 있잖아요. 네, 피할 수 없는 공포죠. 바로 치매입니다. 맞습니다. 내 소중한 기업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런데 오늘 케어유 뉴스 자료를 딱 보니까 이 치매와 관련해서 실험실에서 엄청난 과학적 돌파구들이 막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네, 오늘 자료 중에 치매 정복을 향한 과학계의 전진이 정말 돋보이는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서울성모병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는데요. 어떤 연구였죠? 무려 16만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추적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 E형 당뇨를 앓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 가임 기간이 길수록, 쉽게 말해 체내에 여성 호르몬이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치매 위험이 최대 27%나 감소한다는 기전을 밝혀냈습니다. 와, 27%나요. 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뇌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한다는 걸 대규모 데이터로 딱 입증을 한 거죠. 호르몬이 뇌에 방패 역할을 한다니 진짜 놀랍네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 보면서 가장 눈을 비비고 다시 봤던 연구는 그 DI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팀의 성과였습니다. 아, 그 말단 비대증 약물 연구 말씀이시군요. 네, 기존에 미국 FDA 승인까지 받은 말단비대증 치료제를 가지고 알츠하이머 치료에 활용하는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요. 아니, 손발이 붓고 막 뼈가 커지는 병을 고치는 약이 대체 어떻게 뇌질환인 치매를 고치는 데 쓰인다는 건가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말이 되는 연결인가요? 얼핏 들으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게 학계에서는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방식입니다. 흔히 약물 재창출이라고 부르거든요. 약물 재창출이요? 네, 치매, 그중에서도 알츠하이머의 아주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뇌 속에 있는 미세 악요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어요. 근데 얘가 비정상적으로 막 과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정상적인 뇌신경세포를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오히려 뇌를 공격한다고요? 그렇죠.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이랑 비슷한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연구팀이 분석을 딱 해보니까 말단비대증을 치료하려고 개발했던 그 특정 약물이 뇌로 싹 들어가서 이 미쳐 날뛰고 있는 뇌 면역 세포들의 스위치를 끄고 얌전하게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걸 우연히 발견해낸 겁니다. 와, 이거 대박인데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거네요. 제 스마트폰 배터리 고치려고 뭔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제 노트북에 심어진 치명적인 바이러스까지 한 번에 다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우연히 발견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맞습니다.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든 도구가 인류 최악의 난제를 푸는 마스터키가 된 거죠. 게다가 이 방식이 왜 엄청나냐면요.
네. 이 약이 이미 FDA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 말은 사람 몸에 들어가도 안전하다는 게 이미 입증이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아, 안정성 검사가 필요 없군요. 그렇죠. 신약을 처음부터 개발하려면 안정성 검증하는 데만 10년이 훌쩍 넘게 걸리는데 그 지루하고 엄청 위험한 과정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지름길을 찾아낸 거죠. 진짜 과학의 발전 속도가 너무 짜릿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다시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탁 떠오르네요. 어떤 질문이죠? 연구실에서 이런 마스터키를 발견하는 건 너무 훌륭하고 좋은데요. 오늘 자료 뒷부분에 나온 강릉시의 걷기 행사나 남양주, 거제의 치매 안심마을, 또 담양군의 찾아가는 관리 서비스 같은 이런 지역사회의 움직임과는 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아, 연결고리요? 네, 한쪽은 완전 현미경 들여다보는 최첨단 과학이고 한쪽은 동네 마을회관에서 하는 걷기 대회잖아요. 뭔가 이 두세 개의 스케일이 너무 달라서 매치가 잘 안 되거든요. 얼핏 보면 아주 동떨어져 보이는 두 세계죠. 그런데 이 두 세계가 딱 맞닿는 지점이 바로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아까 섹션 2에서 기초연금 이야기할 때 전달 체계가 망가지면 22조 원 예산도 아무 소용없다고 했었죠. 네, 신청주의 문제 얘기했죠. 과학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기적 같은 신약이 나와도 그것이 환자가 살고 있는 일상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냥 연구실 안의 무용지물이에요. 아, 과거에는 우리가 치매를 환자 혼자 병원에 터덜터덜 가서 약을 처방받아오는 그냥 개인의 의료 문제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대전 유성선병원처럼 AI 솔루션으로 동네 어르신들 위험을 조기에 탁 감지하고 또 남양주의 치매 안심마을 이웃들이 길 잃고 헤매는 어르신을 바로 찾아내고 수성구의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보호자의 멘탈을 꽉 잡아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치매라는 병을 방어하는 거대한 사회적 플랫폼인 겁니다. 사회적 플랫폼. 네, 실험실에서 나온 그 위대한 과학의 성과는 결국 지역사회라는 핏줄을 타고 동네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야만 진정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죠. 최첨단 백신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건 그 백신을 제때 맞을 수 있도록 이웃을 챙겨주는 동네 단위의 촘촘한 안전망이란 뜻입니다. 아, 결국 뇌세포를 지키는 건 최첨단 약물이지만 그 환자의 삶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든든하게 지탱하는 건 옆집 이웃이랑 동네 보건소의 관심이라는 거네요. 두 개의 바퀴가 반드시 같이 굴러가야 한다는 말씀이 아주 확 와닿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으로 막 나아가는 방향, 이게 과연 정답일까요? 이 의문을 시원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자료의 마지막 트렌드, 시야를 해외로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던졌던 그 질문 기억하시죠, 여러분? 스시와 소식이 일본인들 장수의 진짜 비결이 아니었다는 그 충격적인 기사요. 아, 네. 이로운넷의 심층 보도 내용이었죠. 전문가들이 아주 냉철하게 분석을 해봤더니 일본인들의 그 엄청나게 높은 기대 수명을 밑에서 꽉 떠받치고 있는 진짜 기둥은 식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나요? 바로 일본이 1990년대부터 무려 수십 년에 걸쳐서 아주 치밀하게 구축해온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시스템이었습니다. 밥상이 아니라 시스템이 수명을 늘렸다고요? 구체적으로 그 돌봄 시스템이 어떻게 사람을 오래 살게 만드는 건지 그 연결고리가 너무 궁금한데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에게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아파서 병원에 갇히는 거 아닐까요? 네, 비슷합니다. 바로 내가 평생 살아온 아주 익숙한 집, 그리고 매일 인사를 나누던 동네 이웃, 내 손때가 가득 묻은 살림살이를 다 뒤로하고 완전히 낯선 요양시설에 수용되는 것입니다. 수용된다. 단어가 무섭네요.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니까요. 이것은 노인분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단절과 우울감을 유발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돌봄 시스템은 철저하게 aging in place, 즉 살던 곳에서 계속 살게 해주는 것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아,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요? 네,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그리고 의료와 복지의 연계가 노인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 안방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파도 저기 낯선 시설에 강제로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 이 거대한 심리적 안정감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확 억제해주는 거죠. 와, 심리적 안정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게다가 집에서 살면 자기가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려는 의지를 계속 유지하게 되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생물학적 수명 연장으로 직결된다는 아주 놀라운 통찰입니다. 아, 그런 원리였군요.
영국의 세대 통합 커뮤니티나 시니어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례들도 결국 본질은 다 결이 같습니다. 노인을 그냥 사회의 골칫거리로 취급해서 분리해버리는 게 아니라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자기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숨을 오래 쉬는 생물학적 연장이 아니네요. 나다운 모습으로 마음 편히 살아가는 그 환경 자체가 사실 그 어떤 비싼 명약보다 훨씬 강력한 장수의 비결이었던 거군요. 네, 환경이 곧 처방전인 셈입니다. 정말 오늘 저희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린 오늘 단 하루치 2026년 4월 7일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대한민국 미래의 아주 웅장한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네, 많은 내용을 짚어봤죠. 지자체가 똘똘 뭉치고 있는 통합지원법의 치열한 현장, 그리고 예산은 차고 넘치는데 문턱이 너무 높아서 혜택이 전달되지 못하는 기초연금의 역설도 봤고요. 네, 신청주의의 맹점이었죠. 또 시니어의 24시간 생태계를 통째로 삼켜버려려는 민간 비즈니스의 무서운 진화, 그리고 전혀 다른 약에서 돌파구를 찾아낸 아주 짜릿한 치매 연구의 최전선, 또 그걸 마을 단위로 싹 감싸 안는 사회적 안전망까지. 마지막으로 돌봄 시스템 자체가 수명을 연장한다는 해외의 묵직한 깨달음까지 다뤄봤습니다. 네, 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막 쏟아졌지만 결국 이 모든 게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었을 때 과연 어떤 사회에서 누구와 어떻게 연결된 채로 살아갈 것인가. 네. 오늘 우리가 다룬 자료들은요, 어디 먼 미래의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만간 우리가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서 평생을 살아야 할 우리 집의 뻗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로운 상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상이죠? 지금 당장 딱 눈을 깜빡이는 순간 타임머신을 파고 80세가 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울 속의 나는 지금보다 조금 약해졌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겪게 될 미래죠.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거대한 통합돌봄 생태계와 플랫폼 전쟁, 그 한가운데서 80세가 된 당신의 곁을 가장 든든하게 지켜줄 단 하나의 연결고리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내 건강 데이터를 24시간 분석해서 정확히 약을 먹여주는 차가운 첨단 AI 로봇일까요? 아니면 내 자산이랑 요양원 서류를 도맡아서 처리해주는 동네 은행의 플랫폼 직원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아침마다 내 집 문을 툭툭 두드리면서 안부를 묻고 동네 산책을 같이 나가는 옆집 이웃일까요? 네, 각자의 정답이 다르겠죠. 국가의 거창한 법률과 최첨단 과학도 당연히 세상을 바꾸지만요. 결국 내 삶의 마지막 챕터를 따뜻하게 지탱해줄 나만의 돌봄 네트워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오늘 하루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깊은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세상을 넓혀줄 날카롭고 흥미로운 지식들을 한가득 챙겨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